이번 사연은 쓰니님 부부를 호구로 아는 시부모님의 돈줄을 끊어버렸더니 전화가 왔길래 연도 끊었다는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후 시댁에 죽어라 헌신했지만 대접 한번 제대로 못 받고 호구가 되어버린 저는 위험에 위경련까지 겪고 나서 스스로 살고자 시어머님께 할 말 다 하고 연을 끊었어요. 효자 남편도 시어머님께 자신은 효도를 했는데 시어머님은 둘째 아들을 금고로 생각한 것 같다며 이제는 우리 가족 행복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누구보다 편안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남편과 저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고등 시절에 흔히 말하는 여사친 남사친이었다가 졸업 후 어느 순간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타 지역으로 와서 남편은 자동차 정비회사에 취직을 했고 저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개인 병원에서 근무를 했어요. 남편은 대학에 가서 자동차에 대해 제대로 배운 다음 경험을 더 쌓아 본인이 직접 작은 카센터를 차리고 싶다면서 야간대학 자동차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학교를 다니느라 힘들어하는 남편이 안쓰러워 저는 매번 생활비를 보태주고 용돈까지 챙겨주었죠. 하지만 남편 본가에서는 아들이 대학에 다니는 걸 아시면서도 돈 한 푼 보태주지 않으셨고 오히려 남편이 부모님께 용돈을 꼬박꼬박 드리고 있더라고요. 시댁은 바닷가 근처라 농사도 짓고 바다일도 해서 형편이 그다지 어렵지 않은 것 같았는데 말이죠. 남편은 삼형제 중 둘째였는데 부모님께 정말 잘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어른이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예의 바르고 반듯한 남편이 너무 좋아서 평생 이 사람이랑 살면 마음고생은 하지 않겠구나 생각하고 제가 먼저 결혼하자고 말했답니다. 남편과 시댁의 결혼 승낙을 받으러 갔던 날 기분 나쁜 소리를 우연찮게 들었어요. 시어머님이 신부감이 인물은 빠져도 알뜰해서 돈은 많이 벌어놓은 것 같으니 괜찮다고 시아버님께 말씀하시더라고요. 저에 대한 얘기라 기분은 나빴지만 결혼 승낙을 받았으니 되었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시아버님께서는 집 구하는데 보태줄 돈이 없으니 너희가 알아서 결혼 준비를 하라고 하시더군요. 어차피 도움받을 생각도 없었지만 말씀이 너무 서운했습니다. 남편과 알뜰하게 살림 준비하고 작은 신혼집도 전세로 마련했습니다. 결혼식 후에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방문했는데 시부모님 표정이 그리 좋지만은 않았어요. 인사를 마친 후에 시어머님께서 저를 부르신 후 뭔가를 가져오시더니 제 앞으로 툭 던지시더라고요. 제가 혼수품으로 보내드린 이불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이런 이불을 해오냐고 하시면서 내 아들이 좋다고 해서 결혼은 허락했지만 정이 안 간다는 등 대놓고 막말을 하시면서 그 돈이 그렇게 아깝더냐고 화를 내시는 것이었어요. 결혼하면서 시댁에서 아무것도 받은 것 없이 저랑 남편이 모은 돈으로 전셋집도 얻었고 그것 또한 대부분 제 돈이었습니다. 친정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주신 돈이 좀 있어서 전셋집 구하는 데 쓰고 가구며 침구 등을 사면서 지출이 많다 보니 여유가 크게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명품 이불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저가의 이불도 아니었습니다. 옆에 있던 형님께서 이불 색깔이 너무 노티난다고 동서 스타일대로 준비한 것 같다고 하시면서 한몫 거들더군요. 그러는 형님은 시집 오실 때 얼마나 좋은 걸 해오셨는데요? 라고 말하고 싶은 걸 그냥 속으로 삼켰습니다. 시댁에 좋은 이불이 없는 걸로 봐서 형님은 시집 오실 때 아예 이불도 해오지 않으신 것 같았어요. 아주버님은 시댁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사십니다. 형님은 심장이 조금 안 좋으셔서 직장도 안 다니시고 아주버님은 작은 회사를 다니시는데 그것마저도 몇 번을 옮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부모님은 그런 큰아들 부부를 무척 안쓰러워하시면서 생활비도 보태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답답하고 한심했습니다. 저렇게 힘들다고 할 때마다 챙겨주시니 아주버님이 버릇이 잘못 들어서 자꾸만 손을 벌리고 악착같이 일을 안 하시는 거 아닌가 싶더군요. 둘째 아들 결혼하는데 10원 한 장 보태주지 않으신 분들이 많나 싶을 정도로 큰아들에게는 늘 베풀고 계셨던 거죠. 시댁에서 신혼집으로 돌아오던 날 형님께서 저를 삐딱하게 쳐다보시면서 하는 말이 동서는 참 복도 많다. 도련님 인물 좋지. 돈 잘 벌지. 솔직히 인물로는 동서가 좀 꿀리지. 라고 막말을 하시길래 참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도 한 가족이 되었는데 내가 동서라고 저렇게 말을 막 하나 싶어 형님이 무식하다는 것을 알게 됐죠.
머리 끝까지 화가 났지만 앞으로 형님을 자주 볼 것도 아닌데 열내지 말자 하고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키도 크고 잘생긴 건 맞습니다. 반면 저는 키도 작고 얼굴이 그리 예쁜 편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대놓고 저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 다음엔 무슨 말로 속을 긁으려나 싶어 벌써부터 막막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형수가 원래 그런 분이시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신혼부터 이게 뭐냐 싶어 짜증이 났어요. 결혼 후 첫 명절에 시댁에 도착하여 음식 장만을 하는데 근처에 사시는 형님은 오후 늦게 오셔서 전 몇 개 부치시더니 어머님께 내일 아침에 오겠다고 하고는 가버리더라고요. 뭐지? 하는 마음에 어리둥절했지만 어머님께서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건강이 좋지 않다 하니 저도 딱히 할 말은 없었습니다. 아마도 명절마다 전날 잠깐 와서 도와주고 집에 갔다가 다음날 아침에 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형님은 몸이 안 좋으니 이만큼 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하고 어머님도 그런 형님을 봐주는 분위기였어요. 명절날 아침 아주버님과 형님은 조카 둘을 데리고 건너오셨습니다. 아주버님과 형님을 생각하면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조카라고 남편과 저는 아이들에게 용돈을 챙겨주었습니다. 시어머님은 눈 때문에 주기적으로 병원을 다니셨는데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저희 집 근처 대학병원으로 다니고 싶다고 하셔서 그러시라고 했습니다. 3개월마다 진료받으러 오시고 그럴 때마다 저는 휴가를 내서 모시고 다녔고요. 물론 병원비부터 차비까지 제가 다 결제해드렸습니다. 친구 얘기 들어보면 병원비 차비는 형제들이 분담한다던데 남편 형제들은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보다 하며 넘겼어요. 큰아이를 낳고 돌잔치를 한다고 시댁에 연락을 드렸는데 시부모님, 아주버님, 시동생도 못 온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서운했지만 오시기가 힘드셔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친정 식구들과 지인 몇 분 모시고 소박하게 돌잔치를 해주었습니다. 그 후 설 명절에 시댁을 방문했다가 형님께 어이없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동서, 요즘 금값이 얼마나 비싼데 돌잔치에 오라고 연락을 한 거야? 가까운 거리도 아니어서 기름값도 엄청 들 텐데 왜 부담 가게 돌잔치 한다고 연락을 해? 하며 버럭 화를 내는 겁니다. 기가 차고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이번에는 형님께 한 소리를 했습니다. 형님, 제가 언제 돌반지를 해달라고 했나요? 그동안 저희 집에 오신 적도 없으시니 조카 돌잔치에 오셔서 가족들 얼굴 한번 보고 함께 술 한잔도 하시면서 어색함도 풀고 얘기도 나누고 싶어 그랬어요. 하고 한마디 했습니다. 형님은 난 몸이 안 좋아서 술 못 마셔 하더니 자기 집으로 휙 가버리더군요. 더 화가 나는 건 시부모님, 시동생 전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희 딸은 첫 생일에 시댁에서 그 어떤 축하 선물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저희 아이에게 세뱃돈도 한 푼 준 적이 없으셨습니다. 솔직히 주변의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손주 세뱃돈을 안 챙겨주는 집은 한 곳도 없더라고요. 저희는 갈 때마다 과일에 선물 세트에 용돈 한 분당 25만 원씩 해서 50만 원을 꼬박꼬박 챙겨드렸습니다. 더 황당한 건 시아버님이 형님 댁 아이들은 세뱃돈을 조금씩 챙겨주는 겁니다. 장남의 아이들이라 챙겨야 한다나요? 이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해도 너무한다 싶었죠. 도대체 이 집안은 뭐지? 하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시부모님 생신 때마다 용돈 두둑히 챙겨드리고 남편의 부탁으로 아주버님 형님 생신 때도 봉투 챙겨드렸습니다. 그리고 큰아이 돌잔치 사건 이후 아주버님과 형님 생신은 챙기기 싫어서 안 챙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집안 경조사가 있을 때는 저희 남편이 시부모님 대신해서 봉투를 들고 다닙니다. 개념이 있는 부모라면 봉투값은 아들에게 붙여줘야 맞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남편은 불만 없이 잘 다니니 제가 배놔라 감놔라 하지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저희는 둘이 벌어서 알뜰하게 모은 결과 큰 평수는 아니지만 대출을 조금 내서 아파트를 하나 장만했습니다. 둘째가 태어나고 얼마 안 있어서 남편이 하던 카센터 주인이 월세를 올려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사실 최근에 고객도 줄어들고 매출도 줄어서 힘든 상황인데 월세까지 올려달라고 하니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명절 때부터는 시부모님 용돈을 조금 낮춰서 드리자고 제안을 했더니 남편은 안 된다고 하더군요. 저도 이번에는 양보 못한다. 우리도 살고 봐야 하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남편이 카센터를 운영하면서부터 전 아이를 데리고 하루 전날 버스로 시댁을 가서 음식 장만을 도왔었습니다. 남편은 명절날 저녁까지 일하고 새벽에 시댁으로 왔고요. 전 지금껏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고 지금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아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남편도 더 이상은 고집을 부리지 않고 알았다고 했습니다. 명절 뒷날 돌아오는 길에 시부모님께 10만원씩 든 봉투를 드렸습니다. 출발한 지 10분 정도 되었을까 시어머님께서 전화가 오셨습니다. 솔직히 감이 왔습니다. 돈 봉투 때문이겠지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약간 머뭇거리시더니 혹시 봉투가 바뀐 게 아니냐고 금액이 다르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께 요즘 남편 사업이 잘 안 된다. 월세도 올려줘야 한다. 는 상황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드리다가 형편이 나아지면 더 드리겠다고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어머님께 잘 도착했다고 전화를 드렸더니 그 돈 아껴서 얼마나 잘 사는지 보자고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심장이 뛰고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부모가 돼서 아들 내 상황이 어렵다고 용돈을 줄였더니 저주의 말을 퍼붓는 부모가 진짜 부모 맞나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려는데 갑자기 숨이 막히고 심장이 엄청나게 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간은 밥을 먹고 나면 소화도 잘 안 되더라고요. 어느 날 아침 출근을 하려는데 갑자기 명치가 아프고 쥐어짜듯 심한 복통이 시작되길래 병원을 갔다가 스트레스로 인한 위경련 진단을 받았습니다. 직장에 출근을 못한다고 전화하고 누웠는데 정말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저녁 늦게 퇴근한 남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손을 잡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남편은 어릴 때부터 공부 잘하는 형과 동생 사이에서 늘 비교당하면서 사랑을 받질 못했대요. 형이라서 시동생은 어린 동생이라서 새 옷과 신발을 사줬고 신랑은 형이 쓰던 물건을 물려받아 썼다며 자긴 늘 외롭고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 후에 직장에서 받은 첫 월급을 어머님께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집에 갈 때마다 선물이나 용돈을 두둑히 드렸고 시부모님은 용돈 봉투 주는 남편 앞에서 좋아하시면서 웃어주시더라는 거죠. 남편은 돈을 드리면 좋아해 주시는구나 싶어서 그렇게 챙겨드렸던 거예요. 야간대학 다니면서 힘들어도 꼬박꼬박 용돈을 보내드린 것도 그래서였고 그러다 보니 돈이 없어도 부모님 용돈은 꼭 챙겨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못 드리면 무시당할까봐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라면서 못 받은 사랑을 용돈을 드리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한편으로는 남편이 너무 불쌍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착한 남편을 무시한 시부모님이 너무너무 미웠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자기랑 나는 호구였다. 우리 10년 동안 누굴 위해서 살았는지 생각해봐라. 누구보다 열심히 벌면서 살았는데 아직 대출도 다 갚지 못하고 살고 있지 않냐. 누구 때문인 것 같은지 생각해봐라. 하며 엉엉 울었습니다. 난 솔직히 시대가 없다고 생각하고 싶다. 우리 아이들과 우리만 생각하고 살면 좋겠다 했습니다. 남편도 그제서야 수긍을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만든 것 같다고 미안하다 하더니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시댁에 연락도 안 하고 저도 연락을 안 하니 어머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시아버님 다리가 많이 안 좋으시니 저희 집 근처 병원에 예약 좀 해달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바로 답해버렸습니다. 어머님, 저희만 자식이에요? 놀고 먹는 형님이나 혼자 사시면서 여유 있는 시동생에게 병원 예약하시라고 하세요. 저희한테 해주신 게 뭐가 있다고 매번 당연한 듯 전화를 하세요? 저희가 뭐 박씨 집안의 호구인가요? 저희가 드렸던 용돈들 형님네 다 드렸을 테니 아주버님이나 형님께 병원 예약해달라고 하세요. 어머님도 양심이 있으시면 이런 우리한테 이딴 식으로 못해요. 저 더 이상 이렇게 살다가는 화병으로 죽을 것 같아서 못하겠습니다. 저희는 없는 자식으로 알고 사세요. 더 이상 전화도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끊을게요.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터질 듯한 심장을 추스리느라 한참을 멍하니 있었는데 조금 지나니 속이 후련해지면서 살 것 같았습니다. 그날 시어머니가 5번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조금 후에 문자가 오더군요. 부모 내치고 잘 사는 꼬라지를 본 적이 없다. 어디 너희 맘대로 살아보라고요. 남편을 불러 시어머니 전화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남편은 잘했다고 하더군요. 다음날 퇴근한 남편을 불러서 조용히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사실 결혼 전에 모아놓은 돈이 조금 더 있었거든요. 결혼 준비하면서 남편 하는 걸 보니 내게 돈이 더 있다는 걸 알면서 자기가 시댁에 다 퍼주고 우린 빈털터리가 될까봐 몰래 숨겨뒀었다고 했어요. 이 돈으로 애들이랑 며칠간 여행을 다녀오자고 그리고 카센터 월세도 걱정 말라고 했더니 남편은 앞으로 정말 우리 가족만 생각하고 살겠다고 합니다.
남편 카센터를 길게 문을 닫을 순 없어서 해외여행은 안 되고 우선 2박 3일 국내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남들보다 늦은 여행이지만 알차게 보내려 합니다. 어디를 여행할지 생각하고 있는데 갈 곳이 너무나 많네요. 지금 정말 행복합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다가 호구되고 병만 키우니 말 같지도 않은 말에 굳이 참지 말고 할 말 하면서 살아야 호구가 안 된다는 걸 깨달았네요. 이제 시댁에 드리던 돈 모아서 우리 가족과 더 의미 있게 써야겠어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시부모님 곧 첫째랑 막내에게 버림받을 겁니다. 받는 자식은 부모가 주지 않는 것만으로도 서운하거든요. 그때를 대비하셨으면 해요. 마음 약해지지 않도록 말이죠.